네, 우리 증시 기나긴 설 연휴를 보내는 동안 미증시는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또 주요 경제 지표들이 함께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FOMC에서는 예상대로 금리 동결에 나서기도 했고요. 빅테크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주요 경제 지표들도 간밤에 또 쏟아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긴 연휴 동안 이런 변동성이 모두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 외에 애플도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모두 종합해서 시장 상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먼저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전일의 하락을 딛고 모두 다 동반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3대 지수 흐름 살펴보시면은 전일에는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모두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서는 모습도 보이기는 했지만요. 결국에는 S&P 500은 0.53%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9%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도 역시나 0.38% 오르면서 이렇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3대 지수의 주요한 흐름들도 조금 더 깊게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이 빅테크 실적과 그리고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제가 이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만 해도 기술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11개 섹터가 모두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3대 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었는데요. 20만 7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견조한 이 노동시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전분기 대비 2.3% 증가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이 잠재 성장률이 1% 후반대인 것을 감안한다면은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는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2.5%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치에는 부합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섹터들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먼저 기술주들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보이면서 0.48%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클라우드 매출 둔화로 인해서 6%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 나타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좀 다소 부진하다 이러한 그 집계가 발표가 되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이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나 로봇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는 주가가 4%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주와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 지수는 이 나스닥과 S&P 500 대비해서 계속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들은 어떠한 소식이 있었을까요? 빅테크 소식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네, 간밤 트럼프가 이 오픈 AI, 이 챗 GPT에 대항하는 이 딥시크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저사양 칩에 대해서도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가 AI 연구를 위해서 이 엔비디아와 함께 미국 국립연구소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어서 애플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4분기 EPS는 2.36달러 그리고 매출액은 1,2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 EPS는 각각 1.64달러 그리고 매출액은 949억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도 살펴보실 텐데요. 이 메타는 브로드컴과 함께 MTIA 칩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이 150억 그리고 250억 가량을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이 AI 산업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멘텀에 힘입어서 오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다음 장 보시면서 이슈 있는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컴캐스트입니다. 컴캐스트는 4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브로드밴드 가입 감소와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인 피콕의 유료 가입자 수가 정체가 되면서 오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독 매출이 가이던스에 못 미치는 2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1분기 구독 매출은 약 30억 달러로 전망이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팔란티어와 오라클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소프트웨어 제품의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액은 3억 달러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가량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EPS 역시도 0.1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오라클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AI 에이전트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직원들이 제품 검사부터 상품에 대한 이 상세한 배송 지침 제공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오라클은 5%가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주가의 흐름들 더 살펴보시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은 0.9%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한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애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0.74%로 마감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브로드컴의 주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브로드컴은 오늘 장중 그래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 막판에는 살짝 빠지는 듯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4% 넘는 강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락폭이 매우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0%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장 내내 이렇게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서비스나우인데요. 네, 서비스나우 역시도 두 자릿수대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11%대의 하락폭 이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팔란티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1%가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주가가 35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오라클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늘 5%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고요. 네, 오늘 장에서는 또 실적 발표가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어떠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개월간 30% 넘게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가 되면서 하락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사모펀드의 이 사업이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도이체방크와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제외됐다는 소식 속에 불확실성이 야기된 것이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카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국제 신용카드 사용량이 20%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4분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음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장비 1위 기업인 캐터필러도 살펴보실 텐데요. 네, 4분기 매출은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줄어든 걸로 나타났고요. 네, 162억 2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건설 사업 부문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도 7.9% 하락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회계연도의 실적은 좀 다소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반대로 1.9%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인텔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텔 역시도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4분기 EPS는 0.13달러로 예상치인 0.12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매출액은 143억 달러로 예상치인 138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예상보다는 좋은 EPS와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 방금 전에 이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좀 부진한 실적과 그리고 또 경영 불안성의 이유로 인해서 인텔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그래도 예상보다 좋은 4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현재 1.35%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종목들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블랙스톤 살펴보겠습니다. 네,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장 중에 조금 다시 상승하는 듯 했지만 장 막판에 다시 한번 하락폭을 키우면서 오늘은 4%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마스터카드 살펴볼 텐데요. 네, 마스터카드는 3%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4분기 매출이 증가했음을 나타내면서 오늘 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시간외에서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비 1위 기업인 캐터필러의 주가도 살펴보시죠. 네, 캐터필러는 이 건설 부문에서의 매출이 악화됐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4%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전반적인 흐름과 종목들 이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간밤에는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머스트노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설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보길 원하는 것은 어제 있었던 FOMC가 될 것 같은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분 동안 진행됐던 기자회견에서 금리나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5차례나 이어가면서 금리 동결이긴 하지만 매파적인 금리 동결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어제 그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The economy is strong,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2 years.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cooled from their formerly overheated state and remain solid. Inflation has moved much closer to our 2% longer-run goal, though it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I'm not going to have any response or comment whatsoever on what the President said. It's not appropriate for me to do so. The public should be confident that we will continue to do our work as we always have, focusing on using our tools to achieve our goals and really keeping our heads down and doing our work, and that's how we best serve the public. I think where the committee is very much in the mode of waiting to see what policies are enacted.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with tariffs, with immigration, with fiscal policy, and with regulatory policy. We're only just beginning to see, actually are not really beginning to see much, and I think we need to let those policies be articulated before we can even begin to make a plausible assessment of what their implications for the economy will be. So we're going to be watching carefully, and as we always do. This is no different than any other set of policy changes at the beginning of an administration. We'll patiently watch and understand, and kind of not be in a hurry to get to a place of understanding what our policy response should be until we see how it plays out. 이번 매파적 동결은 예상보다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 데다가 지난해 9월부터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린 데 따른 정책 효과를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또 이민 정책 여파의 불확실성도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유가가 하락하면 금리 인하를 즉시 요구하겠다라고 연준을 압박했던 게 화제가 되면서 이날 기자회견 때도 관련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런 요구가 있었냐라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이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겠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작년 4분기에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덜 성장한 것으로 간밤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8%를 기록하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미국 경제가 탄탄한 건 굳건한 소비 덕분이었는데 이 개인 소비가 전기 대비 4.2% 늘어나면서 전체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정부 지출도 3.2% 증가하면서 견고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도 했고요. 반면 민간 투자는 5.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발표됐던 고용지표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수정치 대비해서 16,000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의 예상치보다도 적은 수치가 확인이 됐고 또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줄어들면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고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진정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연준은 노동시장을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연준은 계속해서 여러 외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지표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은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0%로 여전히 강한 금리 동결 기조가 시장에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유럽 쪽의 상황을 확인을 해보시면 유럽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4회 연속 인하하는 것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럽 쪽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3.15%에서 연 2.9%까지 하향 조정하기도 했네요. 일단 금리 동결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빅테크들의 실적과 추가적인 경제 지표로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번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큰 이 충격을 가했던 딥시크와 관련된 최근 이슈들 전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불거졌던 이슈로 이번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크게
변동성을 키웠던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딥시크가 AI 산업을 충격에 빠뜨린 지 얼마 안 돼서 벌써부터 서방 국가들의 견제는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쇼크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도 AI 투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날 실적 발표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모두 AI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점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혜를 받아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설계 업체인 브로드컴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브로드컴은 메타의 AI 투자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전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기술에 장기적으로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메타는 AI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자체 개발한 MTIA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칩은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또 소프트뱅크가 첫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최대 250억 달러까지 투자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브로드컴의 추가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지난해 12월 두 곳의 신규 고객사를 확보해서 차세대 AI 칩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 그중 한 곳이 오픈 AI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월가에서는 원전 관련주의 하락이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딥시크 입슈로 인해서 AI 관련주 전반에 대한 매도세가 원전 관련주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되려 매수 기회다라는 분석이었고요. AI는 향후 원전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전 에너지주에 대한 장기적인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간밤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충격을 기회로 가져가자라는 의견이 시장에는 분분한 가운데 동시에 딥시크를 향한 견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는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딥시크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오픈 AI의 독점 모델을 무단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딥시크의 출연을 놓고 이렇게 미국 기업과 국가만 바쁜 것은 아닙니다. 유럽 쪽에서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유럽의 각국 정부도 딥시크의 정보 보호나 안보 측면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패권을 놓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되는 모습들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빅테크의 실적 발표는 이어집니다. AI 부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한 애플이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월가에서는 부정의 시각과 또 긍정의 시각이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예상되고 있는 애플의 지난 12월, 지난 4분기의 주당 순이익은 2.36달러로 확인되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1,2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베어드 같은 경우는 애플이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AI 투자에 덜 노출된 점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은 소비자 대면 제품의 선도적인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인프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아도 생성형 AI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AI 투자 부진이 오히려 강점과 기회로 부각됐던 딥시크 사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딥시크 사태로 엔비디아와 같은 종목들이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일 때 애플은 홀로 상승하면서 AI에 크게 투자하지 않았던 게 되려 호재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AI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강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애플에서 잠시 물러설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오펜하이머의 분석이 전해지는 대로 또 저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 반등을 이어갔던 기업이 있으니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컨퍼런스 콜 때 일론 머스크 CEO의 여러 발언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되면서 간밤 테슬라는 다시 한번 웃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어닝 미스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약간 아쉬운 모습은 확인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분기 매출은 25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73달러를 기록하면서 매출과 EPS 모두 월가의 평균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보였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도 자동차 부분의 매출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 감소했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3%나 줄어들었는데 전기차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캐즘 현상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출시 일정과 규제 당국 승인 일정을 언급한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오늘은 급반등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이용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오는 6월 테슬라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출시할 계획이라는 코멘트가 시장에는 큰 기대감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사람들이 호출 서비스에 자기 차량을 또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머스크는 이 FSD 택시 서비스를 놓고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또 이를 에어비앤비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로보택시 전용으로 개발 중인 신차 사이버캡의 양산이 작년 10월에 발표했던 대로 오는 26년부터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만약 로보택시가 성공하게 된다면 향후 5년 안에 테슬라의 시총은 15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와 관련된 코멘트도 내놨는데 올해 12월 말까지 옵티머스를 약 1,000대 만드는 데 성공하고 이 로봇들이 유용한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이 테슬라만큼 현실 세계에서 AI를 잘하는 회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슬라가 1위인데 2위는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라면서 자신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평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은 테슬라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는데요. 이 4분기 테슬라의 실적이 자동차에서 AI와 로봇 공학까지 고도로 다각화된 플레이어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아직도 상당수가 테슬라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430달러 선을 유지했고요. UBS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226달러였는데 이번에 259달러까지 상향 조정했고 다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30%나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당장의 실적은 부진하지만 올 한 해가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는 만큼 오히려 투자자들은 기대감으로 더 반응을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 상황도 면밀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도 간밤 추가적인 반등에 성공해내는 모습을 보였죠.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과 테슬라의 실적이 되려 비트코인에게는 강한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파월 의장은 앞으로 은행들 쪽에서도 더 긍정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도록 우리가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코멘트를 내놨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쉬웠던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실적 그 안에서도 영업이익이 긍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비트코인 덕분이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면서 테슬라를 포함해서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해주면서 영업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쉬어가는 동안 정말 많은 이슈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시장은 어떤 부분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해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나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빅테크들은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와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오늘 인텔과 애플까지 계속해서 줄줄이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실적 발표에서 어떠한 내용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 테슬라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외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낸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이렇게 시간 외 주가의 변동성을 야기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밑돈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지만 매출과 그리고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마저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AI와 그리고 R&D에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평균 판매 가격 하락 역시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하락한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테슬라 이렇게 부문별로 어떠한 실적을 발표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문별로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동차 부문의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점이 테슬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 판매 성장세 둔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기차 판매량의 둔화가 이렇게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델 S나 모델 3, 모델 X, Y의 평균 판매 가격 역시나 하락했다는 점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 측은요, 이 차량당 매출 원가가 35,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5천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성과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가형 모델 등 신차 생산의 본격화로 인해서 차량 판매 증가세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 매출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테슬라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ESS 분야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렇게 메가팩과 그리고 파워월의 판매 증가로 인해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상하이 메가팩토리 가동 시작으로 인해서 공급 능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1분기에 이렇게 많은 양의 이렇게 기가팩토리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와 기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늘어난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4분기 EPS와 그리고 매출액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EPS는 2.4달러로 예상치인 2.35달러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243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인 1,241억 달러를 역시나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애플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네, 애플의 주가 이렇게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현재 시간 외에서는 0.17% 상승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애플의 소식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테슬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이렇게 여러 가지 부문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도 역시나 3%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부문의 매출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다른 사업 부문은 계속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나 로봇 등 이렇게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웨드부시에서는 목표 주가를 $55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인 FSD 서비스는 올해 6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테슬라의 본사가 있는 텍사스 어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미국 내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감독이 좀 필요한 수준에서 앞으로는 인간의 안전 수준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보택시가 성공하게 된다면은 이 5년 내 테슬라의 시총은 $1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발언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옵티머스 소식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이 기업 내부에서 좀 사람을 대체해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1세대를 개선해서 2세대를 올해 안에 선보일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2세대 생산 라인은 연 12,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생산 라인을 늘려서 연 100만 대 이상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생산할 것이다라고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이 사이버 트럭인 세미와 관련한 발언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출하를 시작해서 본격 양산은 2026년 초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테슬라의 이 어닝콜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메타의 실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두드러지게 살펴볼 수 있었던 부분이 4분기 EPS가 18% 급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매출액과 EPS 역시나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메타는 장 후반에 시간 외에서 이렇게 사상 처음으로 $700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장 후반에 흐름이 좋았던 이유로는 소셜미디어의 일간 이용자 수가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내에서의 광고 수익이 증가했다는 것이 이렇게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노출이 증가했고요. 또 광고 단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395억 달러에서 $418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밝혀져서 이후에 1분기 실적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 리얼리티 랩스 부문의 매출은 하드웨어 판매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손실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600억 달러 이상으로 계속해서 손실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앞으로 사업 성장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타에서는 어떠한 이 컨퍼런스 콜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이 메타에서는 앞서서 이 AI 프로젝트에 최대 $6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AI 투자와 더불어서 연간 비용 전망치를 $1,170억 달러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AI 산업에 있어서 막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겠다는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 수잔리의 메타 CEO는 이 메타 AI 챗봇 월간 활성자 이용자 수가 7억 명
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올해 10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할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수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AI 챗봇에 있어서 또 얼만큼의 수익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CEO는 우리 오픈소스를 통해서 개발 중인 AI 모델 라마가 성공을 거둘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딥시크처럼 이렇게 오픈소스를 통해서 누구나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그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모델에 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이 라마4의 성공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둔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로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출과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어닝 비트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분기 매출은 2023년 중반 이후에 좀 가장 느린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이 성장률 둔화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는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의 예상치인 258억 달러를 좀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문들의 매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컨퍼런스 콜의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통해서 보실 텐데요. 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AI의 막대한 투자와 더불어서 좀 클라우드 성장성 둔화로 인해서 시간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이 에이미 우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애저 성장률이 31%에서 3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33%를 조금 밑도는 수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부 매출에 대해서 여전히 좀 데이터 센터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막대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시장을 지배하기도 했었는데요. 2025년도 회계연도에 AI를 위해서 이 800억 달러를 배정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600만 달러를 투입한다라고 밝힌 만큼 이렇게 막대한 금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비슷하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계속 의구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 연휴 동안 발표됐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계속해서 이데일리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커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OMC 기준금리 동결 만장일치 결정, GDP 견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휴무여서 그 주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왜 이렇게 요즘에 비행기 사고가 너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FOMC 금리 결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딥시크 논란이 있어서 지금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라던가 뭐 지금 HBM 관련하여 지금 뭐 중국이 뭐 가짜로 속이는 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저가 칩을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주시장에서도 흔들림이 심하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발생이 됐는데 그 파월은 아주 그냥 얘기 드린 대로 관상한 과학이라고
뭐 전혀 포커페이스예요. 그렇죠? 무슨 트럼프가 맨날 흔들던 언론에서 질문을 하던 뭐 이런 상황이 있던 어차피 자기는 그 경제 대통령으로 독립된 그 어떤 법적인 그 권리 그리고 의무를 그냥 다 할 뿐이다. 항상 그냥 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뭐 전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주식시장의 변수라던가 뭐 대통령이 바뀐다거나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기는 그냥 자기 임기 내에 자기의 의무, 이중 의무를 다한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 보우먼 이사라던가 해메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가 굉장히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어떤 행위를 제가 보기엔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이미 그 별의 순간은 지나갔죠. 여기서 사실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보우먼 이사는 그 트럼프한테 점 찍혔고, 그렇죠? 나중에 그 뭐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까지 하마평에 오를 정도의 위상이 올라갔고요, 이미. 그리고 해메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이번 연도는 투표권이 없지만 저번 연도에 투표권을 처음 가진 이후에 두각을 아주 나타내는.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하마평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에는 사실 굳이 만장일치를 깨고 그런 일을 벌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 보우먼 이사도 그 2025년도가 24년도가 20년 만에 25년 만에 만장일치를 깨는 그런 결정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뭐 혼자 만장일치 깬다? 그럼 이번에는 뭐 25년, 20년 만이라는 수식어가 안 붙어요. 그렇죠? 그게 파괴력도 작기 때문에 9월달 이후에 지금 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3개월 만에 뭐 다시 뭐 만장일치 깼습니다.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25년 만에 만장일치 깼다. 이건 정말 와닿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만장일치가 거의 뭐 확실시 됐습니다. 그 4.25에서 4.5 트럼프가 아무리 지금 뭐 금리 인하를 뭐 바로 요구를 하겠다 압박을 했어도 패드워치에서 확률은 변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트럼프도 알 겁니다. 맨날 주식시장 본다며요. 경제지표도 볼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좋고 경제지표가 저렇게 좋은데 트럼프도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물가를 들썩이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간 수식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는 문구를 유지했는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위원회의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었다는 언급을 삭제했다고 지금 회견을 해가지고 저거 그러면은 지금 2% 목표가 지금 달성 못 되는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했지만 여기 보면은 그냥 문장의 정리라고 또 했습니다. 문장의 정리. 여기 보시면 파월의 Q&A에서 이 조정이 언어 정리일 뿐이며 문장을 단축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Q&A에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인플레이션이 위원회의 2% 목표. 보통 개인 소비 지출이죠. 연준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 2%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었다는 언급을 삭제했습니까? 진전을 이루는 게 이제 멈춰버렸습니까? 인플레이션에 겁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순히 문장의 정리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맞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저거를 굳이 문장 정리를 위해서 삭제했다는 게 저거 솔직히 몇 줄 안 돼. 이게 뭐 한글로 번역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영어로 하더라도 이게 뭐 그렇게 긴 문장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긴 문장 아닌데 굳이 저걸 뺄 필요가 있나? 인플레이션에 좀 뭐 트럼프 관세 뭐 이 얘기도 있고 해서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생각을 했지만 이 앞에 이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 그러니까 뭐 파월의 말을 뭐 워낙에 학자고 그동안 해온 행위가 뭐 정치적인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딱딱 할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거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안 붙이고 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데 뭐 우리가 굳이 2% 목표를 향해서 진전을 이루었다. 이거를 굳이 여기다 붙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고 물가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것을 연준도 지금 염려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해도 우리는 매파적인 성향이 굳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구성원으로 했을 때는 사실 뭐 굴수입 빼고는 지금 매파적인 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하를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소 상승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매파적인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지금 들썩이면 우리의 이중 의무 중에 하나인 2% 목표가 달성이 안 되니 여기서는 금리 동결을 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3번 연속 인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짧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경제 지표가 계속 좋으면은 사실 금리 인하를 굳이 해가지고 지금 살릴 필요는 없잖아요.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도 지금 너무 좋으니까. 중요한 지표들이 나왔잖아요. GDP가 일단 2.8% 예상이었는데 2.3%로 예상치 하회가 나왔거든요. 예상치 하회가 나왔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견조하다고 보는 거죠, 시장은. 지금 4분기가 2.3% 나왔어요. 작년 4분기가. 그리고 작년 4분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1, 2, 3, 4분기가 완성이 됐잖아요. 작년 한 해 연율로 했더니 2.8%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2.8%도 전년도 3.1%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전체 1, 2, 3, 4분기가 낮고 재작년으로 가야겠죠. 2023년보다 2024년도 GDP가 떨어졌고 2024년도도 예상치보다 지금 떨어졌지만 이 정도면 견조하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개인 소비에 대한 지출. 이게 결국에는 PC 항목이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이. 이게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뭐 순수출, 뭐 순수입, 뭐 정부 지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개인 소비 지출,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인 소비에 대한 지출이 그냥 커버리면은 이 모든 거, 예를 들어 뭐 순수출, 순수입, 무슨 정부의 고정 지출 다 적더라도 다 커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드 캐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서 내역을 살펴보니까 전혀 지금 뭐 재작년에 비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지금 경제 상황이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지금 시장의 판단이었죠. 그래서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GDP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3.1이 나왔다가 2.3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예측값보다 예상치 상회가 나왔다가 2024년도 12월 달 3분기 거죠. 3분기는 예상치 상회가 나왔고 1, 2, 3, 4분기 2024년도 11월 그다음에 예비치가 지금 섞여 있어요. 예비치 확정치가 섞여 있는데 2024년도 3분기 확정치가 3.1이었죠. 그리고 4분기에 예비치입니다. 지금 2.3 나왔는데 예측치 2.8보다 낮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예상치보다 낮았지만 시장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큰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노란색 퍼스널 컨섬프션 지금 이 개인 소비 지출이죠. 이 항목이 막대 그래프에 보면 대략적으로 그 눈으로 봐도 엄청난 양이죠. 70% 이상의 개인 소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GDP에 더해진 항목이 여기 밑에 마이너스로 간 것도 있죠. 마이너스로 간 것도 있지만 거의 하드 캐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 하드 캐리를 했고 개인 소비 지출이 요걸 다 합치면 이게 4% 정도 나오거든요. 4%가 나와가지고 지금 2.3을 하드 캐리한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이 항목만 뗀 건데 자 무려 4.2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지금 하드 캐리를 하면서 굉장히 또 들어 올렸잖아요. 지금 수치가 2023년에 비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그 GDP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비해 2024년도가 떨어졌는데 이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급등을 하면서 미국은 소비가 살린다. 미국 개인 소비가 죽지 않았음을 여기서 알려줬습니다. 너무 강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저 수치가 2021년도 말 이후 처음으로 분기 연속 지출 3% 넘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이거는 지금 예측치 하회가 나왔거든요. 예측치 하회가 나왔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이게 예측치 하회가 나오면서 이렇게 꺾였습니다. 지금 점점 고점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가 이제 20만 건도 지금 깨게 생겼거든요. 20만 7천 건까지 내려갔죠. 지금 수치가 21만 3천 건이 예상이었는데 20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치가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21만 7천, 22만 3천 찍고 바로 2만이 내려갔어요. 다시 한번 2025년도 1월 달 첫째 주 요 지금 수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지금 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올라가지 않고 있죠. 190만 건에서 지금 밑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마저 빠져버린다면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빠져버리면 계속 실업자도 없어지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확 빠져서 190만 건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빠지기 때문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이제 2주 연속 실업자인 경우인데 요거까지 이제 빠져버리면 이제 실업자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큰 폭으로 지금 이 조정된 거죠. 요 지금 이 낫이 붙으면 조정 안 한 거. 이 그 계절 조정 해준 거는 그냥 SA라고 나오고요. 계절 조정 안 해준 거. 안 해준 거는 지금 22만 7천 건으로 확 떨어졌고요. 계절 조정 해주면 20만 7천 건으로 지금 떨어집니다. 어쨌든 계절 조정을 하던 계절 조정을 안 해준 수치던 엄청난 급락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실업수당 청구를 청구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외로 캘리포니아가 또 하드캐리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은데 캘리포니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급감하는 수치가 다른 지역을 압도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인데 20만 7천 건의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2000년 3월 달 이 코로나 사태 때 있죠. 코로나 사태 때 저점이고 지금 1980년대부터 봐도 이 정도로 안정된 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2015년에서 19년에 20만 건을 지금 약간 위로 해서 그 상태에서 지금 머물렀거든요. 지금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1980년대부터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지금 거의 30년 동안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지금 이 고용시장이 전혀 지금 악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강한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요 4주 평균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서가 지금 매주 나오기 때문에 4주를 평균내서 보는 부분도 지금 중요하다고 했는데 4주 평균은 이미 저점을 깨고 내려갔고요. 지금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0만 건 이 밑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빠져버리면, 그렇죠? 이제 완전 고용시장은 완전 완화가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GDP도 견고했죠. 거기다가 개인 소비 지출이 하드캐리를 한 상태고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굉장히 1980년대 이후에 30년 동을 통틀어서 굉장히 안정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0만 건에서 이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요것만 빠지면 이제 뭐가 없어요. GDP도 잘 나오지 소비가 잘 되고 있는데 고용도 지금 완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작년처럼 그런 정치적 이유마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20년 만에 뭐 내가 금리 인하 다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금리 동결을 외쳐가지고 트럼프한테 뭔가 어필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지금 상황은 상식적인 사람이면 굳이 만장일치를 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아무리 내가 뭐 맵하건 비둘기파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맵하건 비둘기파건 상관이 없이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지금은 1월 달이잖아요. 이대로만 유지해도 된다는 생각. 이게 상당히 지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해도 파월은 듣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이지만 파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작업들이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마이클 박 금융감독 부의장이 지금 나가고 새로운 부의장이 임명이 될 거고 보우먼 이사도 계속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가 자기 사람을 지금 거기다가 지금 확실하게 어떤 나중에 너를 찍을 거야 뭐 이런 것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그렇더라도 언론에서 흔드는 작업은 계속 될 겁니다. 과연 이 금리 인하가 2025년에 몇 번이나 나타날 것이며 어떤 폭으로 나타날 것인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와 파월 이 VS 관계를 언론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 요거는 사실 아무리 그 심장이 안 떨리는 사람이라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트럼프와 파월의 밀당, 개봉 박두.
길고 길었던 설 연휴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다시 개장하게 되는 국내 증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소화하게 될까요? 연휴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태들, 일정들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그에 앞서서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부터 한판으로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시죠. 일단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날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졌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대, 코스닥은 0.6%의 상승을 보였고 무엇보다 우호적이었던 건 이날 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요구하겠다, 유가도 내려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거침없이 내놓으면서 이날 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들어왔고 1월 들어서 순매수 흐름이 지금까지 2,300억 원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만약 오늘까지 추가적인 매도 흐름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급 환경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기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또 여기에 국내 증권가에서도 코스피 반등론을 놓고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달에는 2,700선까지도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만큼 2월에는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나가야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날 장에서의 주요 이슈와 특징 종목들을 함께 확인을 해보면 로봇과 전력 설비 그리고 5G 관련주들로 좀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로봇이랑 전력 설비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수혜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날 로봇주에게 강한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졌던 이슈는 LG전자의 베어 로보틱스 경영권 확보 소식이었고요. 이 자율주행 로봇 기업으로 알려진 베어 로보틱스의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로봇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상승의 기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이날 장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많이 짓겠다, 인프라 투자에 크게 금액을 더 늘리겠다라고 미국 쪽에서 이야기들이 연일 나오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G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이날 장에서도 함께 동반 상승에 몸을 실기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가지고 왔던 이슈 덕분에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미국에서 광통신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지금은 케이블로 주로 되어져 있는데 해당 부분을 광통신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과거 한국의 이런 전환기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속도가 빨랐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2010년도에 55% 정도 됐던 광통시의 비중이 15년 만에 90%까지 대폭 증가됐던 모습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침투율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이날 장에서는 5G 관련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연휴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나마 연휴여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급등과 급락을 이어갔던 미국 증시를 보면서 연휴 내내 그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는 FOMC와 금리 동결 이슈가 되겠죠. 일단 트럼프가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하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연준은 금리 동결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세 차례 연속으로 작년에 인하를 하더니 이제 최종적으로 동결 기조로 돌아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유가 내리면 즉시 연준에 내가 금리 인하 요구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좀 압박의 발언을 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5차례나 반복하면서 확실하게 금리 동결하겠다라는 기조를 이어갔고요. 또 여기에 트럼프의 추가적인 이민이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주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연준이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는데 기다려보기라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오는 3월도 금리 동결한다라는 가능성에 크게 베팅을 하고 있고요. 80%의 가능성으로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금리 동결이 나온 만큼 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약간의 악재로도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다음으로 확인해 볼 이슈는 이제 딥시크 사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딥시크와 챗GPT의 기술적인 부분을 해당 이미지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오픈 AI가 추출해서 만들고 있는 오픈 AI 풀 안에 딥시크가 와서 이 챗GPT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학습을 이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의 등장이 상당히 부담처럼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풀이 꼭 필요한 만큼 챗GPT에게는 온전한 악재다라고만은 생각을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충격을 받았던 이유 정리를 해보시죠. 일단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능의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이 출시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했던 건 개발 비용이었습니다. 성능 자체는 챗GPT 못지않게 고성능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개발 비용이 80억 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비싸게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니즈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 80억 원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를 봤더니 메타 부서장 한 명의 연봉값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딥시크 훈련 비용 자체가 한 명의 인력비보다도 저렴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요. 다만 이러한 비용을 놓고는 머스크도 이 정도의 저예산은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용 측면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게 업계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 그리고 견제가 계속해서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딥시크와 관련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다음 날 바로 내놨는데 뭐 긍정적이다라고 좋게 평가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초집중해야 된다라고 경쟁심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계에서는 어떤 발언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딥시크 관련해서 업계의 시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 톰리 대표 같은 경우는 딥시크 쇼크가 과잉 공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텔 전 CEO도 딥시크로 인해서 오히려 AI의 수요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의 유사 서비스들이 증가하게 되고 서비스 증가가 된다면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 확대는 결과적으로 그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마켓캡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했고 메타 CEO도 딥시크가 인프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비용을 투자해서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니즈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딥시크 사태를 놓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 국내 관련주들일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간단하게만 확인을 해보면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앞서 이 업계 인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AI 생태계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거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그러했듯이 반도체와 AI 인프라주들의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SK하이닉스처럼 가격이 비싸진 관련주들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시장에서는 딥시크 쇼크 이후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동반으로 연출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어제장에서는 일부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가져갈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이 딥시크를 규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시장에는 나오곤 있습니다. 일단 수출 통제와 관련된 검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왔고 딥시크에 이어서 알리바바 쪽에서도 새로운 AI 모델 출시를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AI 시장 자체의 확장성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 기조이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꼭 주의를 해보시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AI와 관련돼서 우려의 시각이 있지만 사실 어제 발표됐던 빅테크 실적들을 통해서 AI에 대한 니즈가 얼마나 견조한지는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함께 간략하게 추려보도록 할 텐데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업들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매출과 순위, 구체적인 이런 수치보다도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AI에게는 어떤 니즈가 있고 어느 정도 확장해 나갈지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ASML 같은 경우는 수주 금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170% 가까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AI를 찾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부분 확인을 시켜줬고요. 이를 놓고 CNBC 같은 경우도 AI 칩의 생산 장비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ASML의 CEO는 직접적으로 딥시크 AI의 호재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보면은 매출이랑 이익은 다 좋았는데 클라우드 쪽의 매출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도 AI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지금 우리가 성장률이 둔화됐던 건 사실 AI 수요를 데이터 센터가 따라가지 못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은 올 연말이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10% 정도의 비용을 데이터 센터에 더 지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론만 간략하게 추려보면 딥시크가 나와도 AI의 슈퍼사이클은 계속 된다라는 게 되겠죠. 또 여기에 같이 확인해 볼 또 다른 기업의 실적 바로 테슬라도 있습니다. 테슬라 이제 AI 기업으로 불러달라라는 내용의 취지의 컨퍼런스 콜 어제 같이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중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어닝 미스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쪽에서 10%대 역성장이 나왔고요. 마진율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할인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이익률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올해 테슬라가 가져가는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은 잔뜩 있습니다. 저가형 모델도 출시를 하고요. 로보택시도 출발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옵티머스까지 본격적으로 양산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확인됐던 내용도 사실 엄청나게 새로울 건 없었지만 머스크의 강한 자신감 그리고 구체화됐던 기존 계획 덕분에 기대감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계획대로 테슬라 진행이 된다면 올 한 해 동안만 성장률은 60%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는 저렴한 상황이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는 6월부터 FSD와 관련된 출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오늘 해당 이슈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간략하게는 어디를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섹터 단으로 추려보자면 크게 6가지 섹터 함께 점검 가능해 보일 것 같고요. 또 최근 3년 동안 국내 증시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를 그대로 반영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때 나왔던 사태들 오늘 국내 증시에는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우려가 되는 게 반도체 관련해서 트럼프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돼서 예정대로 이행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놓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수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이 이미 확정이 된 상황에서 지급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해당 이슈는 어떻게 소화할지도 같이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거물들의 발언도 같이 명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올해 대장은 여전히 AI고 투자할 돈이 있으면 AI에 투자하라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AI는 긍정적이라는 거, 또 여기에 오늘 시간에서 이 애플의 실적도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중국 쪽의 수요는 부진했지만 나머지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오늘 애플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함께 추려봤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분위기는 어떠할지 이데일리 TV와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눈이 살짝 오네요. 출근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1면과 2면에 걸쳐서 여러분들 연휴 때 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 중국의 이 AI 스타트업이죠. 여기서 만든 개발한 AI 생성형 AI 모델이 딥시크의 충격을 특히 미국에서 받고 있는 충격 상황을 잘 좀 다뤄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중 갈등이 격화될 거다라는 이쪽 방향성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내용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딥시크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딥시크가 갖고 있는 어떤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기사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데일리 신문에서 좀 나오는 내용들 중심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이쪽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오늘 1면, 2면에 걸쳐서 좀 자세히 좀 다뤄져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좀 잡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2기 정부, 트럼프 정부니까 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이 딥시크의 이 충격, 즉 미국이 지난 4, 5년, 5, 6년, 뭐 길게 보면 트럼프 1기 때부터니까 한 8년여 진행돼 왔던 이 대중국 기술 견제 정책의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조이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뭐 H200 같은 이런 뭐 좀 첨단 칩이죠. 첨단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만 제한했던 건데 이제는 밑에 있는 저가용 칩의 수출까지 좀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이 좀 잡혀 있다는 내용이 좀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이 기업들 이제 오픈 AI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이 반격, 빅테크 기업들의 대응 이 부분에도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일단 오픈 AI하고 이제 오픈 AI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딥시크가 이 오픈 AI의 이 컨텐츠들을 이 정보들을 대량으로 좀 빼갔다라는 점에 이런 정황이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분석을 좀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 그 결과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작년 가을에 오픈 AI 측에 딥시크라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너네 정보를 대량으로 빼가는 정황이 있어라고 오픈 AI에 전했다라는 내용도 기사화가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짐들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고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다가 직접 이 딥시크의 실력을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화들짝 놀랐다라는 표현이 좀 반증이 되겠죠. 빅테크들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워룸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이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의 AI 기업들의 이 반격을 대응할 것이냐. 특히 이제 알리바바는 심지어 이 주말에도 이 연휴 기간 동안 나온 얘기입니다만 딥시크를 능가하는 오픈 AI를 능가하는 그런 AI 모델을 좀 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분석이 이제 곧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좀 미국 정부와 미국 AI 기업들이 중국의 AI 기술 발전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 반도체 업계 또 우리 AI 업계에 미칠 파장 이 부분들을 이제 향후에 어떻게 좀 될지 이 부분이 또 주목이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1면과 3면에 걸쳐서 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연휴 동안에 29일 날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러트닉 지명자, 아직은 이제 임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명자죠. 러트닉 지명자의 이 언급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상당히 좀 파장을 좀 가져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반도체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 전기차 지원을 중단하겠다. 사실 제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센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바는 또 아니긴 한데 어쨌든 예상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좀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러트닉 지명자의 얘기는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됐던 일이다. 내가 지명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임명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바이든 정부 때 해외 업체들, 뭐 삼성전자라든가 TSMC라든가 이런 해외 업체들한테 미국 정부가 지원했었던 그런 각종 보조금, 그다음에 AMPC 첨단 기술 세액 공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면밀하게 뜯어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행할지 말지 이 계약을 확정
확정됐지만 이거를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행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확정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급하지 않는 게 확정이 됐다로 얘기하면 좀 이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분위기가 별로 좋은 쪽은 아니다라는 것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표 하나 좀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47억 4,500만 달러 보조금 지급 계약이 되겠고 SK하이닉스는 보조금은 크지는 않지만 4억 5천만 달러 정도로 5억 달러의 이제 대출을 이제 확정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크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 이게 세액공제 혜택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LG에너솔루션 등 배터리 3사는 AMPC 즉 첨단 세액공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거림돌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4분기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전망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AMPC를 받고도 적자가 났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 3사는 AMPC가 만약에 중단이 될 경우에는 이제 적자 규모가 훨씬 커지겠죠. 근데 지금 벌리는 일을 대충 뭐 문 닫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기조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직접 만들어서 팔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벌려는 이 투자권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적자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상당히 좀 힘든 이 작은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또 골치 아픈 상황이 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증권면으로 가서 이번 주 증시 전망인데요. 딥스크 충격 있죠. 미국의 금리 동결 예상을 했던 거긴 한데 이 파월의 멘트들을 좀 들어보면 글쎄요 여러 가지 좀 멘트들이 좀 약간 좀 비둘기적으로 갔다라고 좀 하긴 하는데 좀 아리까리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비난을 세게 좀 해서 뭐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와 이제 연준 간에 무슨 갈등이 더 뭐 증폭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내막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또 하나 이제 어떤 불안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이 딥스크 이 쇼크 때문에 우리 반도체 업계의 단기 변동성은 좀 불가피할 거다 이런 전망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표 잠깐 보면요, 우리 주말 사이에 우리 연휴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죠. 엔비디아 오늘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13% 넘게 하락했고 브로드컴은 15% 넘게 추락을 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4.5% 다시 반등을 좀 했고 AMD도 4% 떨어졌는데 오늘 조금 올랐고 1% 정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2% 정도 오르긴 했던데 어쨌든 그동안에 근 8% 가까이 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국내 반도체 쪽에 오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연휴 들어가기 전에 반도체주들이 좀 좋았지 않습니까? HBM 관련주들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여파가 오늘 조금 더 상대적으로 체감도로는 좀 크게 느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한 주간 ETF 상품들이 중심으로 한 이 펀드 쪽 수익률 나왔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대로 반도체 쪽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표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에 ETF 상품 중에서 수익률 1위는 9%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이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상품이죠. 2위도 삼성운용의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 ETF고요. 둘 다 그러니까 1위와 2위가 다 레버리지 상품들이 저렇게 수익률을 좀 많이 냈고요. 한 달 또 연초 이후로 보더라도 수익률이 30% 넘는 그런. 그러니까 올 들어서 지금 1월은 반도체들이 아주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위도 반도체죠. 마지막에 5위도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4개의 상품이 반도체라는 거고 원전 관련 ETF 상품이 7%대 후반으로 4위를 기록했던 게 좀 눈에 띄네요. 그다음에 주간 전체적으로 우리 주식형 펀드 수는 0.03% 살짝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해외 주식형 펀드는 좋았습니다. 1.6% 수익률을 냈고 유럽이 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데요. ECB가 금리를 계속해서 좀 내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이런 거시 지표와 좀 다르게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소비재 섹터가 3% 넘게 올라서 섹터 중에서는 제일 좋았고 개별 상품 중에서는 중국
그 항생 테크 레버리지 ETF 상품이 10%가 넘는 수익률을 내서 좋았는데 이 중국의 이 IT 쪽이 아무래도 딥시크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지난주에 주가가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긴 연휴 마치고 오늘 금요일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오늘 아마 눈을 뜨셨을 텐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IM증권 이용훈 이사님 마침 딱 오늘 오셔서요 여러 가지 좀 시장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말씀 들어볼 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 오십시오. 연휴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얘기를 좀 먼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사실 오늘 장보다도 뭐 27일 이후에 이제 이번 주 초반부터 뉴욕 시장이 워낙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쉬시면서도 이렇게 편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일단 머리를 비우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첫날 그 이제 쇼크 터졌을 때 보고 일정 부분은 사실 제가 우려했었던 거 이제 어디에서 돌발적인 어떤 그렇죠. AI 그 관련된 거 말씀하셨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거 이번 주는 이렇게 쉬는 기간 동안에는 보지 말자. 그래서 아예 텔레그램을 보는 순간 이게 다 보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쫙 정리를 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지는 않았어요. 어제 보면서 좀 이랬구나라는 정도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좀 약간 감정적으로 좀 그 영향이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약간 좀 객관화한 상태에서 좀 보셨다는 말씀이 될 거라 어떤 느낌 드시던가요? 일단 뭐 개인적인 어떤 느낌 이거보다를 떠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주 초반 어제까지 오늘까지 뭐 이제 전체적으로 미증시를 갖다가 압축해가지고 단어로 정리를 하면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되게 많았죠. 첫 번째는 빅테크 실적들 발표가 되게 많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FOMC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월요일 날 시장을 뒤흔들었던 딥시크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이 딥시크 관련된 논란은 이따가 뭐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릴 부분이 있겠지만은 AI 딥시크 자체가 주는 어떤 함의는 딥시크가 시장에 어떤 충격파를 던졌다 이게 아니라 AI 그 하드웨어 쪽 시장 특히 그동안에 이제 밸류에 대한 부분, 과속에 대한 부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작은 돌멩이 하나가 딱 던져지게 되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좀 충격을 받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시장 충격이 좀 이제 반영이 한 방에 세게 되고 그 다음 날은 그래도 괜찮아 해서 또 반등하고 맞아요. 뭐 이런 식의 이제 혼선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훔친 거다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가 다 있지만은 종합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그동안 간과했었던 부분을 갖다가 중국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뭔가 다른 시선의 어떤 각도.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또 표현을 좀 하자 그러면은 이 고가, 고비용, 최고 사양, 최신 요것만 가지고 그동안 AI를 추종했었던, 그러니까 AI 투자를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돈도 천문학적이고. 예, 옆에 있는 큰 빅테크 경쟁자가 옆에 있는 기업이 큰 돈을 투자하니까 나도 그만큼은 해야 돼. 저 친구가 최고 사양을 하니까 나도 그걸 해야 돼. 그렇죠. 약간 그런 근데 경쟁력이 결과는 있죠. 결과는 뚜렷하게 나오는 거 없이 이제 그런 투자 위주로만 갔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던진 두 파장 자체가 사실은 미국에 없는 압력과 구박을 받던, 통제를 받던 중국이 저사양의 제품을 가지고 저걸 뭐 결과적으로 여러 노이즈가 있지만은 만들어 놨다라는 것 그렇죠. 자체가 이제 예. 시장에 던진 파장은 생각보다 큰 거죠. 돈으로 그냥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었던 게 미국의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접근 방식이 좀 새로워질 수도 있다. 이른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 내내 좀 증시를 짓눌렀던 것 같고, 관련해 가지고 빅테크 실적을 보면 빅테크들 실적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다 네. 어닝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주가 흐름은 서로 달랐어요. 그렇죠. 오늘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6%가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 MS 같은 경우는 그 투자는 전년 대비해서 배 이상 투자를 했는데 나오는 성과 자체는 기대치만 못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시장 반응이고, 메타는 어닝 자체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할 거고, 예. 이런 부분들이 또 어필이 되니까 주가 반응이 있었던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하회가 됐는데 장중엔 빠졌지만 시간으로 오르고 주가가 뭐 어쨌든 400달러를 유지하는 그런 패턴이 나왔던 거는 이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 거죠. 명확한, 그것도 장기 비전이 아니라 단기적인 거죠. 이제 하반기에 자, 로봇택시 나온다라는 나온다, 거. 상용화한다. 네. 자, 옵티머스도 올해 1차분 나오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 들어간다. 글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면서 테슬라는 사실 쇼크에 비해서는 주가가 생각보다 양호하게 방어가 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시장 자체가 그동안 시장에 누가 얼마를 더 투자하느냐, 그 얼마를 더 투자하는 걸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그 실제 시장 성장률이 얼마 되느냐, 여기에 포커싱을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투자 알겠는데 그 다음이 뭐가 있어라는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 시선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시장이 그런 얘기들은 작년 말부터 있긴 했었지만 조심스럽게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조금 중심으로 차별화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발을 하는, 투자를 하는 회사들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처럼 고가의 칩, 그 다음에 만능 칩 이런 쪽이 아니라 좀 저사양이라도 중국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저사양 칩에서도 가능하면 내가 칩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강화시킨 칩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시선의 좀 전환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그러게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시장은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그거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나 또는 네. 하드웨어 쪽에서도 칩도 엔비디아가 여전히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네. 그쪽보다는 좀 관심은 아무래도 그 에이직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맞춤형 좀, 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해서 자체 칩을 갖고 싶어 하는 네, 회사들이 네, 네. 이제 니즈들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우리가 미장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네. 어려웠는데 실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시장 쪽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로존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유럽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얘기는 미국 중심 일변도에서 작년 말부터인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 미국은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노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의 노이즈만 나와도 흔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렇죠. 리스크가 있지만 네. 그 외에 국가들 내지는 지역에서의 어떤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버려졌던 섹터들을 볼 가능성들이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유로존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흐름이 유로존만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그렇죠.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일단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겠지만 국장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물론 우리가 이제 네. 엔비디아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HBM 관련된 반도체 섹터나 이런 쪽은 충격을 좀 받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자체는 좀 이전보다는 저평가돼 있다. 또는 예. 내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두 가지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되게 그동안에는 빅테크에 대한 투자, 미국에 대한 투자, 사실은 조금 더 뭐 깊게 들어간다면 빅테크에 대한 투자죠. 되게 심플했잖아요. 네. 저렇게 때려 넣고 당연히 쟤들이 제일 앞서 나갈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서학개미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게 되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함수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에 AI 그시로 따지면 매개 변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더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미국이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뭔가 톡 건들면 이제 그러니까 악재가 되겠죠. 이제는 배드 뉴스가 배드 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미국장에 대한 부분은 좀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될 시점인 거냐라는 질문을 먼저 좀 하나 드리고요. 저도 좀 주말 연휴 사이 쭉 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미국 외 시장에 대한 그게 이제 말씀하신 유럽도 되고 우리도 되고 신흥국 그다음에 중국 이런 데에 대한 이제 투자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미국 일변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조금 분산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저는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의 비중이 낮다 그러면 아직은 그래도 미국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걸 완전히 접을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저 역시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주식 관심 있는 쪽은 여전히 좀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할 의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은 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비중이 큰 분들은 좀 분산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머징 쪽으로 예. 또는 유로존 쪽이나 중국 쪽이나 뭐 한국이 또 저는 여전히 괜찮다고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분산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가져보시고 오히려 많이 빠지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들을 좀 소팅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주가 실 자체는 더 상승할 수 있지만은 상승의 기울기 자체는 굉장히 완만해질 것이다. 그렇죠. 성장성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있으니까.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어떤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그러면 더 늘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주목을 받을 섹터들 같은 경우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이 옮겨진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쪽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거나 글로벌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네.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져보실 필요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미국 시장을 완전히 벗어나셔야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비중 조절을 좀 하시라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머징 쪽은 일단 중국에 대한 노이즈도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지금 저도 연휴 때 그 중국 그 상황에 대해서 유튜브 그 유명 유튜버인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중국인들이 올린 틱톡 동영상이나 이런 걸 갖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해석해주고 설명해 주는 걸 봤는데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거리가 돈을 안 쓴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도 이제 소위 말해서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애들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이동을 거의 안 하는 왜 집에 가게 되면 최소한 면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그렇죠.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으니까 그건 마음이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중국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구안신 정책을 통해 가지고 기사를 보니까 1월 달에 지금 그 중국 상하이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70%가 늘었답니다. 예. 이제 이거는 결국은 적극적으로 소비를 어쨌든 간에 정부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1도 없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돼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닥에서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딥시크에서도 보여줬지만은 바닥에 깔려 있긴 하지만 예.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워낙에 이 장사 뭐 이런 쪽에 능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통에 네. 왕서방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지금부터는 조금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한국 같은 경우도 중국이 살아나고 있고 어쨌든 미국이 견조하다 그러면 그렇죠. 그 사이에 껴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도 기회는 가져갈 수 있다. 그 가장 큰 메리트는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예상 추정 실적 자체가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폭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삼성전자에 대한 추정치 하향이 마무리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 영향이 크죠. 그렇게 네. 본다고 그러면은 얼추 우리나라도 실적 하향 조정에서 클라이막스
정점 부분에 와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여전히 기회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보다는 이 이머징 쪽에 좀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 그런 게 올해는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국내 투자 전략 말씀을 조금 더 듣죠. 그렇다 그러면 올해 좀 한국 시장을 조금 더 작년과 다르게 비중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사실 우리 투자분들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동학개미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주로 이런 쪽이잖아요. 뭐 바이오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반도체도 좀 이런 변수가 나오면 사실은 조금 이제 마음이 좀 편치는 않으실 것 같고, 2차 전지는 지금 앞서 이제 그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2차 전지는 아직도 마음을 두면 안 될 것 같고, 뭐 하여간 좀 불안합니다. 조금 업종을 좁혀보면 어느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제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해가지고 이제 원래 24년도에 봐야 될 섹터로는 5개를 제시하면서 예, 맞아요. 하나씩 이제 줄여나가는 전략을 택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방산, 조선, 바이오 이 5개 섹터를 맞습니다. 정했었고요. 그거를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면서 비중을 줄여서 하반기에 최대 90%까지 현금을 만들어 놓고 역대급 현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었고,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주식 비중을 지금 늘리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사실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었던 게,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제시했었던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는 일단 관세하고 크게 무관한 섹터를 많이 잡았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조선, 화장품, 엔터, 로봇, 방산을 얘기를 했었고요. 다 괜찮아요 지금. 예. 네, 근데 이제 이 가운데다가 이제 하나 정도 더 추가한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얼추 바닥을 좀 잡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도 찐바이오를 보시라는 거. 그렇죠. 실체가 있는. 네, 예. 실체가 있는 찐바이오를 보셔야지 주가 바닥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름만 바이오, 살짝 발만 담가놓은 네. 바이오 이런 거는 사실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작년이 글로벌 원년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확장이 되는 시기라고 보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바이오 위주로 관심은 이제는 좀 가져보실 만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지금 연초에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게 뭐 수익이 장 올라온 거 대비를 했을 때 제가 크게 많이 났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 역시도 아직은 현금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투자의 비중이나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를 계속 고심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여전히 저는 오늘 보니까 약간의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조선주에 대해서는 기간 조정을 좀 받아주면 여전히 괜찮아 보일 것 같고요.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포트에 잡았던 게 화장품 같은 거 담아놨었는데 그쪽 괜찮을 것 같고 여전히. 다만 이제 너무 개별성 종목보다는 ODM 쪽 ODM 말씀하신 이라든지 거죠? 네. 아니면 차라리 우리나라 최고 화장품 회사,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회사, 네. 뭐 그런 것도 아모레퍼시픽 가져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A라는 회사, 예, 제가 얘기했습니다. 종목 얘기는. 그런 쪽을 오히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보고 있습니다. 엔터, 로봇, 방산. 여기에 지금 이사님이 추가하신 게 바이오 쪽. 근데 바이오는 이게 변동성이 심하다는 우리가 그런 항상 리스크를 생각을 하는데 실체가 있는 종목들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근데 기사들 잘 참고하시면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하나 안 해주셨던 게 이제 FOMC 얘기예요. 동결을 해서 그것도 우리 사실 예상했던 얘기긴 한데 그 파워 이번 이제 동결 그러니까 결과보다도 이번에는 이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특히 이제 트럼프가 주시라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과가 나온 다음에 트럼프는 이제 엄청나게 비난을 좀 했고요. 그래서 파월과 트럼프 간의 이 상황, 이 양자 간의 관계가 이제 결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요거는 오늘 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들을 보시면서. 제가 파월이라는 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시선이 별로 이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서 이번에 보면서 역시 양다리 걸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뭐 보면은 문구 자체로 봤을 때는 약간은 매파적이기도 하고 당장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갖다가 제한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제 2% 목표치라는 걸 갖다 삭제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저게 뭐지 했더니 아니 그 문구가 길어지니까 그거 문구 조정하려고 없앤 거야. 과연 그랬을까?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하기 안 부분들에 되게 대해서 만들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의
연준의 이제 입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먼저 이제 슬쩍슬쩍 흘려주는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트윗을 보면 네. 별다른 그 계절적인 어떤 요인만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은 3월 달까지는 PCE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주거비 같은 경우에죠. 주거비가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떨어지길 바랬었던 주거비가 바이든 임기 말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실 바이든은 거기에서 재미를 못 보고 그냥 재미를 못 욕먹고 봤죠. 네. 그것 때문에 금리도 인하를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데다가 오늘 살짝 지금 트럼프 노이즈가 또 한번 관세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는 분위기긴 했는데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주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여전히 위협과 타협을 위한 목적일 것이냐를 가진 노이즈가 있지만 상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보다는 트럼프는 자기는 좀 더 강경하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도 실제로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의 스타일 자체가 이게 페이크하고 뭐가 페이크고 뭐가 이제 진실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저는 그 유가 하락에는 분명히 진심이다. 사우디에다가도 네, 증설 압력을 뭐 넣고 그거는 대중 사우디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줄을 서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딕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면서 계속 팔아, 계속 채굴 해라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물가를 잡는 데는 우호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겠죠. 미국 특히 에너지 가격이 네. 부담이 크니까. 그리고 관세 노이즈가 계속 많지만은 아직까지는 시행된 건 없잖아요. 노이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위협이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일괄 관세, 보편 관세보다는 여전히 각 개별 국가별로 협상의 어떤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는 오늘 보니까 패드와치에서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을 3월 달은 18% 내외, 뭐 20%가 채 안 되는 그리고 이제 굉장히 5월 달 낮더라고요. 굉장히 낮게 네. 나와 있는데 네. 어쩌면은 저는 이건 어쩌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월은 이미 타협할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2월 달은 FOMC가 없고 그렇게 보면은 3월 FOMC를 통해 가지고 2월 달, 3월 달 지금 일단 PC를 확인을 하고 나서 어차피 FOMC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3월 내지는 5월 전후해 가지고는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그럼 생각이 생각보다 좀 듭니다. 빨리 보시는군요. 네, 그게 그럴 이제 가능성이 파월이 높아 보인다.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중적인 모습인 거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상했던 것보다는 좀 비두기적인 쪽으로 좀 이사님은 좀 전망을 좀 하시는 거네요.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아마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미국 시장, 그다음에 국내 시장 관련된 투자 전략, 그다음에 FOMC 결과에 대한 분석까지 오늘 이영훈 이사님과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그래도 열려봐야죠. 상했던 것보다 뭐 그렇게 또 많이 안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면 일단 좀 차분하게 시장을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 일부에서 시장에 대한 이 투자 전략 이 부분도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